안녕하세요. 생애 처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된 여자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약사예요.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심어준 남자친구는 회사원이고요. 제 남친과는 제가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골골대며 약을 타러 온 모습이 꽤 기억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후 출근 도장을 찍듯이 그리로 약국을 들리는 거예요. 사소한 의약품을 하루에 하나씩 사가면서 말이에요. 보통 약국에 들르는 분들은 비상약도 한 번에 몰아서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의아하게 느껴졌죠. 하루는 전날 데일밴드를 사갔음에도 또 사기에 물었어요. 요즘 매일 오시네요. 어제 밴드 사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사시는 거예요? 아, 어제 사간 밴드가 표준형이더라고요. 혼합형도 필요해서 왔어요. 의약품을 종류별로 구비해 놓으면 편하죠. 그런데 매일 오시기 번거롭지 않으세요? 필요한 걸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그게 겸사겸사 들르는 거라서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장장 두어 달을 남친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국을 들렀어요. 그 사이 남친과 저는 꽤 친해졌고요. 그런데 만남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6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정이라도 든 건지 막상 자주 오던 사람이 오지 않으니 괜히 더 생각나기도 하고 염려까지 되니 말이에요. 남친이 다시 약국을 찾아온 것은 딱 2주 만이었어요. 분홍 망고 튤립이 만개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죠. 저는 그런 남친을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남친은 긴장이라도 한 건지 입을 옴쭉거리며 한참을 쭈뼛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친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고 남친은 불쑥 꽃다발을 제게 내밀고는 입을 열었어요. 저 이 꽃 드리려고 왔어요. 꽃말은 사랑의 시작이래요. 좋아합니다. 그의 사랑 고백이 어찌나 서툴던지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물으니 매일 약국으로 찾아온 이유가 제게 첫눈에 반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무얼 하든 제 생각이 그렇게도 났다고요. 저를 보기 위한 수작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남친이 순수하게 느껴져 참 좋았어요. 우리는 3년이라는 꽤 긴 시간을 함께했죠. 하지만 연애할 당시 양가 부모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애 기간도 길어졌고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을 때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처음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처음 본 저를 무척이나 반겼어요. 어머, 아가씨가 다영이구나. 우리 아들이 입이 닳도록 자랑한 이유가 있었네. 감사합니다. 서다영이라고 해요. 어머님께서 정말 미인이세요. 우리는 첫 만남임에도 화기애애했어요. 남친이 외동이라 늘 딸이 있었으면 싶었다며 딸처럼 대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거기다 제 직업이 약사라는 걸 아셨을 땐 물개박수를 치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영이 네 직업이 약사야? 웬일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나는 더 볼 것도 없다. 너는 결혼,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엄마가 다영이를 마음에 쏙 들어할 줄 알았어. 예쁘지, 착하지, 똑똑하기까지 한데 싫어할 수가 없잖아. 그치, 엄마? 어머, 아들,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너보다 더 자식 삼고 싶다, 얘. 하지만 예비 시부모의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지는 못했어요. 제 뜻이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던 제 부모님이 남친을 보더니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요. 인생의 큰 결정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고요. 늘 저의 선택을 존중해줬던 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봐주지 않는 게 상처가 됐고 미웠어요. 하루는 화나는 마음에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며 따졌어요. 도대체 오빠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요? 항상 내 선택이 우선이라더니 왜 결혼은 안 된다고만 하시냐고요.
그 애는 말하는 투도 인상도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아. 딱 너 고생시킬 남자라고. 아빠,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도 않으면서 무턱대고 고생시킬 남자라니. 아빠가 오빠에 대해 뭘 알아요? 다영아, 엄마도 아빠와 같은 생각이야. 어떤 아이인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은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니? 너와 그 아이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엄마까지 왜 이래요? 그냥 나 결혼시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타당한 이유도 없이 그냥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때 저는 콩깍지였던 건지 사람 볼 줄 몰랐던 건지 제 부모님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고집을 부렸어요. 남친도 결혼 승낙을 받겠다며 자주 우리 부모님과 대면했고요. 그러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참 모진 말을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안 된다고만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니까? 이런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게 자식을 위하는 부모가 맞는 거냐고. 도다용,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세상에서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그렇게 모진 말까지 꼭 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면 제발 내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고요. 평생 그때 결혼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반대했던 엄마 아빠를 원망하며 평생을 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응? 이렇게 제 목소리를 높일 때까지만 해도 제 선택은 늘 옳고 그렇기에 제 앞날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의 심중을 생각해보지 못했죠. 결국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진 걸 더 두고 보지 못하고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저를 고생시킬 남자라고 했던 그 말이 하나둘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후부터 저는 예비 시모와 정말 가깝게 지냈어요. 정확히는 예비 시모가 이제 며느리나 다름없다며 딸이 있으면 하고 싶었던 로망을 저와 함께 하려고 했었죠. 일이 바빴던 날엔 예비 시모를 만나는 게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결혼 전부터 이미 시댁에 예쁨 받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 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예비 시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 갔죠. 남친은 자신의 부모님과 잘 지내주는 제게 고마워했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은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데 시집 가기도 전부터 그런 것 같다며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 부모의 마음을 뒷전으로 한 채 시간은 빠르게도 흘렀어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해 예비 시댁을 찾아갔고 예비 시모는 제 부모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며 그제야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물었어요. 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야 물어보네. 사돈댁 직업은 어떻게 되니? 무슨 일 하셔? 저희 부모님은 환경미화원이세요. 아, 환경미화원? 두 분 다 말이야? 예비 시모는 제 부모의 직업을 듣고는 적잖게 당황해서는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확인하더군요. 제 부모 모두 같은 직종이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바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급히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묘하게 예비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전보다 연락도 뜸하고 만남도 갖지 않으려 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불편해하는 듯 느껴졌죠. 하루는 제가 예비 시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제가 찾아뵙는다고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던 예비 시모였는데 그날은 저더러 유명 초밥집에 가 포장을 해오라더군요. 그때까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였어요. 저녁으로 먹고 나온 쓰레기며 다른 쓰레기까지 바리바리 챙겨 나오더니 불쑥 제게 내미는 겁니다. 예, 네가 좀 나가는 김에 좀 가지고 나가렴.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는 셈 치는 거니 불만 없지? 아, 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 네 부모가 환경미화원이니까 너도 쓰레기는 잘 치우겠지. 저는 부모님 직업 운운하며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받아들려던 손을 내렸죠. 그러자 예비 시모는 빨리 받으라는 듯 쓰레기를 살짝 흔들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조차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마디 쏘았어요. 제 부모님 직업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그럼 환경미화원이 아니라서 쓰레기를 잘 못 버리시나요? 어머, 얘, 너 무슨 말이 그러니? 부모가 환경에 대한 생각이 남다를 테니 교육을 잘 받았을 거란 의미였던 것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쓰레기는 어머님께서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정시키고 싶으시면 오빠에게 부탁하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악스럽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말꼬리를 잡을 순 없어 제 손으로 버려두지 않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저는 예비시댁에 가는 게 조금 껄끄럽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의 직업을 알게 된 후로 확연히 달라진 태도가 느껴질 때 애써 외면하게 되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다 상견례를 한 달쯤 앞두고 예비 시모와 큰 말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제게 예비 시부모님이 상견례 때 신고 갈 구두가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관계도 정 같지 않고 또 그런 말을 듣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신발을 봤더니 비웃음을 띠고는 작게 수근거렸어요. 신발 선물의 의미가 도망이란 걸 알라나 몰라. 지금 우리더러 도망치라는 건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 튀어나왔네. 예비 시모의 말이 또렷이 들리지 않아 재차 물었지만 예비 시모는 혼잣말이라며 얼버무렸어요. 저는 마음에 걸렸지만 표현하기엔 서로 불편할 것 같아 참았죠. 그 탓에 잠깐 어색해진 틈을 타 예비 시모는 남친더러 잠깐 방으로 와보라며 불렀어요. 아직 예비 시부와는 단둘이 마주할 때 마냥 편하진 않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일어났는데 안방을 지나다 예비 시모와 남친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다영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물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다영이만 보고 이 결혼 밀어붙이라며. 이제 와서 그건 왜 묻는 건데? 아유, 그러게 말이다. 왜 걔네 부모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환경미화원이라니? 좀 폼나는 직업이었으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왜? 엄마도 평범하게 식당 운영하잖아. 뭐가 마음에 걸려 이러는데? 얘는 비교할 걸로 비교를 해야지. 남이 버린 쓰레기는 주워가는 직업이랑 비교하면 되니? 생각만 해도 더럽고 냄새 나잖아. 저는 마지막 말을 듣고는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 탓에 방문까지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화를 쏟아냈네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지금 저 얘기가 뭐라고 듣고 있는 건데? 얘가 너 지금 우리 얘기 엿들었니? 제 부모 뒷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하시던가요. 일부러 저 들으라고 빼꼼히 열어놓고 이런 주접 같은 대화나 하고 계시던 거 아니세요? 소다영, 너 지금 주접 같다고 했어? 말 가려해. 가족들 사이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할 줄 알아? 가족들 사이가 내 부모 직업 운운하며 뒤에서 결혼을 하니 많이 이런 대화를 해? 어머님, 제 부모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야, 소다영, 너 정말? 내 이름 입에 담지도 마. 어머님, 그동안 눈치 없이 결혼 준비를 이어가 죄송하네요. 그냥 어머님 수순에 맞는 처가 다시 알아보세요. 내 결혼 때문에 내 부모가 모욕당하는 것이 너무도 속상해 치민 분노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더 말씨름했다가는 일이라도 치를까봐 그 길로 예비 시댁을 나왔네요.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남친의 연락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집 앞으로 남친이 찾아왔을 때마저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만 무시해서 될 게 아니었더군요. 제가 가진 약사라는 직업이 예비 시모에게는 놓치기 아까운 패였던 건지 예비 시모가 직접 나서서 저와 대면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것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약국으로 말이죠. 약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하긴 동네 병원 뒤치다거리나 하는 게 약국인데 커봤자지. 어머님께서 여기까진 무슨 일이세요? 뻔뻔하기는 정말 몰라 묻는 거니? 예비 시모의 어투에서 한바탕 소란이겠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약국의 주인이자 대표 약사인 사장님이 쉬는 날이라 밉보일 일은 덜했다는 거였죠. 거기다 갑자기 손님이 몰려 예비 시모를 응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경이 쓰여 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제 속을 알 리 없는 예비 시모는 역시나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이라도 한다고 느꼈는지 손님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말을 걸어댔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짜증나는데 왜 왔냐고 묻는 거 말고 나는 채도 안 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이 계시니 저와 대화가 필요해 오신 거라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야? 지금 나더러 기다리라고 했어? 넌 뭐가 우선인 줄도 모르니? 아니면 대놓고 날 무시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너 그 난리를 치고 가더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예비 시모는 내 말을 곡해하며 얼굴을 팍 구겼어요. 저는 터질 것 같은 감정을 누르며 손님의 약을 지어야 해 조제실로 들어가야 하니 기다려달라 부탁드린 거라고 차근히 설명한 뒤 카운터 자리를 잠시 비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것조차 못마땅한지 어찌나 꿍얼꿍얼댔는지 몰라요. 예비 시모 옆에 앉아있던 손님이 약을 타가실 때 오늘따라 유독 소란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이 내비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애써 삼키며 약국까지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었어요.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뭔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너야말로 그렇게 가버리고 나서 어떻게 내 아들을 그렇게도 모질게 무시를 해대니? 막말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제 부모님 직업을 무시하는 거요? 상대편 부모의 직업을 살피고 고민해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일 뿐이야. 네가 정말 결혼하길 원한다면 나를 설득하려 했어야지. 그렇게 화를 내고 휘관이 가면 되겠니? 넌 네 부모가 그딴 식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디? 제 부모님의 직업이 결혼에 큰 걸림돌인 것처럼 말하는 그날이 떠올라 다시 우라가 치밀었어요. 거기다 제 행실을 지적하며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듯 저를 나무라는 게 기가 찼어요. 결국 저는 욱하는 마음에 손님 없는 틈을 타 목소리를 높였네요. 제 행실이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자기 부모 흉을 보는 사람 앞에서 속 좋게 웃는 사람도 있나요? 반대로 제 부모님께서 어머님이 식당 운영하신 걸 그깟 동네 장사나 한다며 업신여기면 참으실 수 있겠어요? 동네 장사? 너 지금 말 다 했니? 버르장머리하고는 네 부모 직업 마냥 너도 그렇게 싼티 내고 다니는 애였니? 응?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이 일로 더는 가타부타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야, 너 정말 내가 우습냐? 나 네 시험이 될 사람이야. 내 앞에서 굽신거려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언성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예비 시모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무 대꾸하지 않았어요.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겠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손님이 약국 안으로 들어왔고 예비 시모는 뭐가 그리 분한지 손님에게까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더군요. 내가 저 약사 시모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랑 내 아들 앞에서 며칠 전에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겠어요. 결혼하면 이 드센 것한테
나나 내 아들이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요. 저 요망한 것을 내가 품어줄래도 저렇게 나를 세우니. 아, 그러시구나.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오는 손님마다 붙잡고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제 험담까지 얹더군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당장 돌아가라 등 떠밀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모는 내게 버럭 소리치며 성을 불었죠. 이것이 정말 대화 좀 하자고 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리 매정하게 사람을 쫓아? 내가 너한테 이런 대우나 받자고 여기까지 찾아온 줄 알아? 아, 제가 일 끝나면 곧장 연락 드릴게요. 지금은 근무 중이니 사적으로 시간 낼 수 없으니까요. 저는 사적으로 시간을 빼 대우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차근히 설명하며 예비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해보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라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일 핑계를 댄다고 생각했죠. 네, 완전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일을 그르치는 상황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고 제가 말을 얹을수록 더 흥분해서는 제게 삿대질까지 하며 다시는 안 볼 사이처럼 제게 난리쳤어요. 그 바람에 약국에 들렀던 손님들은 다 나가버렸고요. 예비 시모는 카운터까지 들어와 저를 끌어내더니 제 가운을 잡아주고는 마구 흔들어댔어요. 때마침 위층에 있는 병원 식구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예비 시모에게 머리채라도 잡혔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 나부끼는 중에 건물과 연결된 약국 후문으로 병원 식구들이 지나간 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예비 시모의 소나기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제게 괜찮냐고 물으며 살피는 남자의사의 모습에 예비 시모는 더 눈이 돌았고 결국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제 머리채를 낚아챘어요. 네가 내 아들과 연락 안 하는 동안 내 아들 놔두고 저놈한테 꼬리쳤다 이거지? 이런 불려우 같은 것. 이러니 상대를 하려면 그 집안을 보라고 하지. 이 난잡하고 천박한 년. 네 부모는 남이 버린 쓰레기나 주울 게 아니라 너를 주워다 처분했어야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발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아주머니, 그런 것 아니니까 고정하시고 약사님과 대화로 풀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괜한 소문으로 의사에게 피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급히 예비 시모에게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의사분도 자신으로 인해 오해가 깊어진 듯 했는지 예비 시모를 말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했는지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의사 양반. 2년 부모가 환경미화원인 건 알고 만나나? 주제도 모르는 것이 꼬여낸다고 껌뻑 넘어간 거지? 끼리끼리 만나야 잘 산다는 말이 꼭 맞다 싶네. 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가족이 되는 게 가당키나 하니? 약사인 것 하나 믿고 볼품없는 집안 들이미는 뻔뻔한 것. 이참에 내 아들과 제대로 정리해. 깨끗이 끝내. 병원 식구들이 모두부터 예비 시모와 저를 간신히 떨쳐냈어요. 예비 시모의 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 있더군요. 저는 창피함이 밀려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꾹 참았어요. 병원 식구들에게는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돌려보냈어요. 그러고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며 연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는 예비 시모를 마주했죠. 네,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저도 더는 싫네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말대로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깨끗이 관계 정리할 테니까요. 참, 기가 막혀서. 약사도 사자 직업이라고 여태 대접해줬더니 끝까지 기어오르는 것 좀 봐. 다시는 내 아들과 얽히지 마라. 내 눈에 띄었다간 그땐 머리채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예비 시모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 남친에게 다 끝났으니 다신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전 예비 시모가 대치했던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건지 제게 왜 이러는 거냐며 헤어질 수 없다고 제게 끈질기게도 연락을 하더군요. 소영아, 왜 자꾸 다 끝났다는 건데? 이제 상견례가 코앞인데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 제발 좀 나 좀 만나주라, 응?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약국 앞으로 오겠다는 걸 간신히 말린 뒤 제 집 근처에서 전 남친을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인간과 정리할 게 남았더라고요. 소영아, 나는 못 헤어져. 우리가 헤어질 이유가 없잖아. 모진 풍파도 나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다며. 그 말들은 진심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뭐 그런 거였어? 그래, 내가 그런 말도 했었지. 그런데 오빠가 내겐 풍파고 오빠네 가족이 풍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 일은 그냥 엄마가 마음이 복잡해서 했던 말. 대단한 가족이네 정말.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만났으니 하는 말인데 상견례 장소로 예약했던 한정식 집 오빠 이름으로 예약했으니 알아서 처리해. 소다영, 너 정말? 그리고 오빠, 네 부모한테 선물했던 신발값 상견례 할 일 없어졌으니까 그거 당장 물어줄래? 내 부모 멸시하는 인간들 좋은 일 하고 싶지 않거든 나. 어떻게 사람이 선물이라고 줬다가 다시 뺐냐고 째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당한 대우까지 받고도 그거 받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제가 전 예비 시부모에게 선물한 그 신발은 명품까진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 제품으로 카드 할부까지 해 사들인 거였으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상견례를 이유로 전 남친이 제 부모님께 해준 거라곤 흉보는 전 예비 시모에게 왜 그러느냐 말한 게 전부이니 말입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남친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가짱게 느껴졌어요. 자기 부모로 인해 어그러진 결혼이라는 걸 여전히 모른다는 게 한심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비 시모가 약국까지 찾아와 난동 부리고 손님 앞에서 날 꽃뱀 취급까지 했다는 사실을 다 말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던가요? 전 남친은 자신의 엄마가 그럴 리 없다더군요.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잖아.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말까지 지어내는 거야, 지금? 참나, 내가 뭐 하러. 마음대로 생각해. 끝내는 마당에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게 무슨 의미야? 끝내다니, 누구 마음대로? 지금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딱 기다려. 전 남친은 직접 전 예비 시모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고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한지 전화기 밖으로 말소리가 다 새어나왔어요. 엄마, 혹시 다영이 약국에 찾아갔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니? 설마 그걸 고세 너한테 일러 바쳤니? 엄마가 왜 다영이 일하는 곳을 가? 가서 뭐라고 했는데 뭘 어쨌길래 나더러 헤어지자는 거냐고. 얘가? 너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날이 선애로 바뀌었어? 그 요망한 것. 남자 구슬리는 능력도 가지가지네. 걔랑은 깔끔히 헤어져.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더라. 헤어지라니 엄마까지 왜 이래?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됐어, 끊어. 전 남친은 통화를 마친 뒤 죄인이라도 된 양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엄마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자기도 짐작이 갔던 거겠죠. 저는 제 말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며 전 남친을 뒤로 한 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여전히 많은 건지 저를 붙들고는 언제 화를 내냐는 듯 제게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빌더라고요. 미안해, 다영아.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한 말은 그냥 잊어. 앞으로 다시는 엄마가 그러지 못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응, 안 그래도 그럴 참이야. 헤어지는 마당에 뭐하러 전전긍긍하겠어? 영양가 없는 언행이 나한테 무슨 의미라고.
우리 부모님 직업 운운할 때 진작 정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야. 다영아, 그건 엄마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그랬어. 내 본심을 엄마가 알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돼서. 나 아직 너 사랑해. 아니, 나는 너라서 결혼하고 싶었다고. 전 남친은 엄마한테 책 잡히는 게 싫어 저를 향한 마음이 크다는 걸 숨기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결혼을 종용하는 걸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라고요. 사실 돌아보면 연애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던 쪽은 제가 아니라 늘 전 남친이었어요. 거기다 자신의 가족들과 보낼 때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 저를 대하는 태도도 사뭇 달랐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미 못 볼 꼴까지 다 본 마당에 저를 향한 전 남친의 마음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더 이상 구구절절 애원하는 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난 오빠라서 이 결혼 깨는 거야. 계산적인 부모를 둔 것도 모자라 그걸 닮아 결혼을 계산하는 오빠라서 말이야. 내 부모님이 반대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 그렇게 구질구질한 이별을 한 후에도 전 남친은 장장 1년 동안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 평생 연애만 해야 한다며 그것만도 좋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도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런 전 남친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얼마나 시름시름 앓는 척을 했는지 헤어진 지 6개월쯤 지났을 무렵 그 망할 아줌마가 또 저를 찾아와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야, 너 내 아들을 어떻게 꼬셨길래 널 못 잊었다는 멍청한 소리나 하게 만들어? 그걸 왜 저한테 와서 물어요? 저도 아줌마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프거든요. 못 찾아오게 단속이나 좀 잘해보던가. 뭐야? 이 요망한, 하필이면 볼품없는 부모를 둔 너와 연애하는 바람에 너 같은 것을 닮아버려서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애초에 너랑 엮이지만 않았어도 이미 우리 수준에 맞는 며느리를 맞았을 텐데 이 독약 같은 것, 이 징글맞은 것. 한참을 제게 모욕해대는 전 예비 시모를 두고 저는 전 남친에게 곧장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쇼하는 게 너로는 모자라디? 좋은 말 할 때 네 엄마 내 앞에서 치워. 그러는 사이 자신의 말을 듣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고 얼굴에 핏대까지 세우고는 삿대질해대며 노발대발했어요. 이 쌍스러운 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데 너 뭐하니? 지금 날 마구 지저대는 개 취급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잘 아시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곧 아줌마 아들 올 테니까 사이좋게 손잡고 돌아가시던가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줌마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쏜살같이 전 남친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핸드폰에 뜬 화면을 보고는 아연실색해서는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다행히 전 남친이 그 이후 제 눈에 띄는 일도 없어졌고요. 그렇게 우리의 진절머리 나는 인연이 끝났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얽히고 설켰던 그때가 다 꿈인 것처럼 느낄 정도로 평안하게 말입니다. 저는 그 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자리를 옮겼고 또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어떤 사람이기에 파혼하고 2년 만에 결혼했나 싶으실 거예요. 전 예비 시모가 제가 일하는 약국에 찾아와 난동 피울 때 싸움을 말려주던 남자 의사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 사람이 저의 남편이랍니다. 전 남친과 관계 정리 후 마음 따뜻한 그 사람이 저를 참 살뜰히도 챙겨주었죠. 전 남친과 그의 가족들과는 달리 제 남편은 의사임에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뿐일까요? 제 부모님의 직업을 훌륭하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 멋진 사람이죠. 이러니 제가 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길지 않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실처럼 서로를 당겼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대출도 없이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정했어요. 그곳에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을 보냈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낸 지 넉 달쯤 됐을까요? 낯익은 한 나이 든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열심히도 닫고 있더군요.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는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을 정도였고요. 저와 만으로 2년 만에 마주치게 된 그 여자는 저와 하마터면 가족으로 지저분하게도 얽힐 뻔한 전 남친 엄마였어요. 아줌마가 여긴 어떻게... 너, 네가 여긴 왜 있니? 이런 좋은 아파트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발을 다들여? 설마 그 천박한 재주로 나이 많고 돈 많은 남자라도 물었냐? 정말 여전하시네요. 천박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입인 것 같은데요. 후회할 일 겪고 싶지 않으면 말 조심하세요. 네가 뭔데 말 조심을 하란 말아야? 지저분하고 난잡한 것, 천하디 천한 더러운 것, 쓰레기 처리나 하는 부모를 뒀는데 뭘 배웠겠어? 그렇지? 쓰레기집만 배워서는 사람 등쳐먹는 꼬라지하고는. 전 예비 시모는 변함없이 저와 제 부모님을 모욕하더군요. 제가 무슨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처럼 표현하며 말입니다. 이런 금 높은 아파트에 존벌레 같은 네가 웬 말이니? 이곳엔 양심껏 발도 들이지 마. 집값 떨어질라. 브이, 브이. 저를 벌레 취급까지 하는 전 예비 시모의 태도가 기가 찼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전 예비 시모에게 여유롭게 웃어 보이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명함 2장을 내밀었네요. 재밌네요. 그 걸레나 내려놓고 말하세요. 우리 아파트 청소하다 결리고 쑤시면 들르세요. 제 남편이 능력 좋은 의사라 정말 잘 보거든요. 뭐야? 니까짓 게 무슨 능력으로 의사랑 결혼을 해? 궁하디 궁한 집안 뭐 볼 게 있다고. 나이든 노땅이나 꼬셔서 팔자 펴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추잡하게 살지 마렴. 보기 안쓰럽게 왜 그러니? 그 아줌마는 어떤 멀쩡한 의사가 저와 결혼하겠냐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라는 말까지 하며 무시란 무시는 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뭐가 그리 기분 좋은지 엉덩이까지 살랑살랑 흔들며 가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정말 제가 멀끔한 의사와 결혼이라도 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가 봐요. 며칠 뒤 정말 제 남편의 병원에 찾아온 겁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병원을 옮겼는데 그때 제가 남편의 병원 바로 옆으로 제 이름을 건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남편의 병원에 들른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등장이 그렇게 유난스러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많은 환자가 있는 것도 본체만치 하고는 무례하게 진료실의 문을 벌컥 열며 제 남편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을 해서는 제 약국으로 왔고 곧 저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며 행패를 부렸어요. 이 쳐 죽어도 시원찮을 거사.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뒤에서 호박씨 까며 내 아들과 저울질을 해댔던 거야? 저놈, 그때 그놈 맞지? 응? 어쩐지 널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어머? 제가 무슨 저울질을 해요. 아니, 저울질할 것도 못 되는데 주제를 모르시네요. 이것이 그때 우릴 뜯어말린 그 의사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꼬리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 어디서 분수에 맞지도 않은 고고한 척은 해대며 사람을 농락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세요. 분수에 맞지도 않은 아줌마들 만났다가 내 인생 종칠 뻔한 거잖아. 그리고 이 인연을 만들어준 건 다름 아닌 아줌마예요. 아줌마 덕에 내가 찌질한 당신 아들하고 파혼하고 내 분에 꼭 맞는 남자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 너 지금 내 아들더러 뭐? 찌질? 야, 너 이제 눈에 뵈는 거 없다 이거야? 그런 말을 짓거리고도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쩔 건데. 약이라도 사서 갈 거 아니면 그만 나가줄래요? CCTV에 당신이 하는 행동 전부 녹화 중이니까 더 깽판 쳐서 영업 방해로 신고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얼굴이 새빨개진 아줌마가 약사가 손님한테 협박이나 한다며 무서워서 못 오겠다고 쇼까지 해댔어요. 그러고는 제게 나직이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곤 돌아갔죠. 하지만 사람의 천성이 시간 좀 지났다고 변하나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집 현관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구정물 범벅에 모욕적인 말들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곧장 관리소로 가서 상황을 설명한 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예비시모가 난장판을 쳐놓은 것이었어요. 제가 멀끔한 의사와 결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자신을 모욕하고 깔봤으니 얌전히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평생 살면서 그런 못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다음날 출근길, 우리 집을 그 꼴로 만든 인간과 딱 마주친 겁니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런 치졸한 짓까지 한 거죠? 치졸한 짓? 내가? 무슨 말인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괜한 사람 붙잡고 시비 걸지 마렴. 마주치지 않게 좀 사라져주면 더 좋고 말이야. 아줌마가 사라져야지. 고작 그런 복수나 하자고 청소부로 일하는 거예요? 진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그쵸? 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무슨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생사람을 잡아? 진짜 몰라 물어요? 이러고도 여기서 더 붙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지. 저는 이 말을 뒤로 곧장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 연결이 되었고 저는 바로 스피커로 바꾸어 통화 내용을 보란 듯이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불편사항 접수한 703호입니다. CCTV로 확인한 그분 오늘 출근을 하셨네요. 저랑 딱 마주쳤는데 여긴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합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규율에 대해 조금 무지하셔서 잦은 실수가 있더라도 넘어가 주었던 게 화근이 된 것 같아요. 당장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규율을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제대로 배상하라고 전달해 주시고 다시는 볼 일 없도록 당장 잘라주세요. 아시겠어요? 전 예비시모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사는 입주민인 척 고개 쳐들고 저를 깔볼 땐 언제고 잘리는 것만은 막아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날 자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한 것 사과하마. 관리소에 다시 말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다영아, 우리 예정이 있는데 이리 모질게 할 필요 없잖니? 제가 왜요? 예정 들먹일 정도로 각별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 서운한 말이 어딨어. 가족으로 묶일 뻔한 사이잖아. 내가 운영하던 식당 망하고 남은 건 빚뿐이야. 여기만큼 페이가 좋은 곳도 없는데 잘리면 나는 버틸 재간이 없어.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그러게 배포도 없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미 저질러 놓은 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당신이 코푼 휴지는 당신이 치워야지.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것에 평생을 쏟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꼭 지켜야 할 자리였다면 심사숙고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알량한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제 바짓가랑이까지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끈질기게도 매달렸어요. 몇 날 며칠을 제 집 앞에 와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현관문과 복도가 번쩍 빛이 날 정도로 쓸고 닦아댔어요. 그러면서 꼬박꼬박 사죄의 메모까지 남겼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줌마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절대 안 된다던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나 봐요. 그렇게 내쳐진 후에도 며칠을 제게 찾아와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미련하게도 일을 저지르고 알게 되었단다. 다영아, 미안하다. 다시 일하게만 해주면 내가 뭐든 하마.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좀 도와주렴. 저더러 집안 수준 운운하며 싫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그런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꼴이라니. 아줌마가 봐도 참 황당하지 않아요? 아줌마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잖아요. 아들 자존심까지 어그러뜨리고 망신 주고 싶은 거 아니면 작작하세요.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했던 증거 영상들 당신 가족들에게 폭로하는 건 물론이고 법정에서까지 마주하게 될 줄 알아요?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고 나서야 더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망한 것만으로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는데 더 큰 짐을 안겨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 후로 한참 후에 집으로 우편이 하나 왔어요. 그 우편에는 자신이 잃은 일자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지만 예정을 생각해 봐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렇게 봐달라며 빌던 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끝까지 그 알량하고 볼품없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듯해요. 저는 그 우편을 사정없이 찢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네요. 운명이라는 게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어질 사람은 우연으로라도 만남을 이어가게 되고 어그러질 관계는 어떻게 얽혀도 모진 끝을 맞이하게 되니 말입니다. 전 남친이 제 운명이라 믿었던 그 시절이 실은 진정한 운명인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기 위한 시련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저는 예나 지금이나 미운 마음을 간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여 잘 살길 바랄 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다 가기엔 삶이 너무 가엾잖아요. 참, 환경미화원이신 제 부모님은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제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살뜰히도 챙기고요. 온전히 저와 제 가족에게 열심을 다하며 사는 지금, 저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탄탄대로이지 않을까 늘 생각해요. 제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 덕일까요? 저는 임신 4개월 차에 임산부가 되었답니다. 부디 이 행복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댁 식구들의 욕심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지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욕심만 가득한 시댁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남편과 저는 평생을 지방에서 살아온 토박이들이에요. 그러니 각자의 부모님들도 같은 지방에서 사시고 계시죠. 남편과의 결혼은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른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이라는 건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니 결혼할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솔직히 결혼할 때 시부모님을 보고 이 결혼이 나쁘지 않겠구나 싶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괜찮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분들이 아니더군요. 바로 남편의 누나들이 문제였어요. 위로 10살 그리고 8살 차이가 나는 두 신우들이요. 제가 남편과 동갑이었으니 신우들과 저도 똑같이 나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첫 만남도 무척 인상적이었죠. 아가씨가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 만나서 반가워요. 난 첫째 누나예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결혼을 하다니 복 받았네, 우리 동생. 근데 평소에 요리는 안 하나 봐요? 손톱이 엄청 긴 걸 보니까. 언니, 설마 그렇겠어? 동생이 엄마 덕분에 얼마나 입이 고급인데 설마 요리도 못하는 여자 데려왔으려고? 근데 공장에서 일한다는데 괜찮겠어요? 우리 동생 아침에 식사 안 하면 안 되는데 공장 다니면 일찍 나가야 해서 밥 차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신우들의 말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시누이들과 같이 살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시누들이 말하는 것만큼 남편이 유별나거나 그런 걸 요구한 적은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당하고만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만약 당연하게 그런 걸 요구했다면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때 그렇게 박차고 나왔더라면 나이 들어서 그런 마음고생은 안 했어도 됐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제 팔자겠죠. 어쨌든 저희 결혼은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당시에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제 예상대로 신우들과 만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신 시부모님과는 자주 만났었죠. 직장 일로 바쁜 저희들이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하던 시모는 저희를 시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항상 불렀어요. 시부모는 당시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돈도 많이 버셨고 가게도 확장을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남편과 저는 시부모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담소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신우들과 만날 일도 크게 없었으니 마음도 편했죠. 시부모님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좋은 분이었어요. 두 분도 함께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맞벌이로 힘든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결혼 후에 시부모님 가게도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주말에 시모를 위해 일을 도와드린 적도 많았어요. 제가 결혼 3년 차쯤 됐을 때 시부가 가게 쉬는 날 저희를 불렀어요. 집에 갔더니 시부모와 신우까지 모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시모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저희를 심란하게 만들었어요. 얘들아, 요즘 우리 가게가 많이 바빠. 그래서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 뽑기 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불렀다. 너희들한테는 굳이 우리가 하는 일 물려줄 생각은 없었는데 가게가 잘 되니 욕심이 나는 것도 사실이야. 너희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했을 텐데 지금 큰애랑 작은애 둘 다 쉬고 있지 않니? 돈 벌 생각으로 직원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어? 시모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장사가 어느 순간부터 잘 되기 시작하니 좀 아까웠겠죠. 그런데 그것만 보고 덤비기에는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옆에서 봐왔으니 더 잘 알 수밖에요. 일찍 일어나서 밑준비를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그 일들을 섣불리 시작하기에는 다들 마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큰 신우는 전업주부고 작은 신우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니 누구 하나 맡아 하기를 꺼리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으니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가족회의에 참석하는 느낌으로 듣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은 이해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봐야 조그만한 가게고 잘 돼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나는 엄마도 알다시피 박서방이 좀 예민하잖아. 반찬 냄새 묻혀서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큰 신우의 말을 듣던 시모가 작은 신우를 쳐다봤어요. 우리도 안 돼요. 엄마 생각해봐요. 나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그 뒷시간은 애들 봐야 해서 또 바쁘고. 그리고 나처럼 약한 사람이 힘든 가게 일을 어떻게 해. 아무리 봐도 나한테는 무리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면 옳게 가면 되지. 공장 다니는 것보다는 엄마네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갑자기 저한테도 화살이 돌려지자 저도 당황했어요. 저는 그래, 옳게. 그게 좋겠네. 어차피 공장 일도 힘들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 도와서 일하면 딱 될 것 같은데. 공장에서 일한다고 돈 많이 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렇게 해줄 거지? 거의 반강제로 떠밀다시피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싫었어요. 공장 일을 엄청 좋아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일이 이미 익숙했고 무엇보다 시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과 일하면 트러블이 생기는데 시부모님과 같이 일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풀 수 있을 상황도 아니고 모조리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절의 말을 꺼냈어요. 형님,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일하시는 거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올케가 제격이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가족이 돼야 하잖아. 그러면 같이 일하는 게 최고야. 올케라면 믿고 맡길 수도 있어서 더 좋지. 생각해봐. 공장이 얼마나 힘든데. 조금만 더 늙으면 그 일 못할걸? 근데 우리 엄마 봐. 아직까지 얼마나 정정하셔? 그러니까 제발 올케가 맡아줘, 응?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말을 꺼낼수록 시모의 얼굴에 기대감이 마구마구 생기더군요. 그걸 보니 차마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절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워낙 자상하고 또 신중하신 분들이라 결국 제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신우들이 내게 일을 떠맡긴 것을 제외하면 그 말에 틀린 말은 없었으니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게 힘든 것도 사실이고 늙어서까지 하기에도 나쁜 직업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제가 맡을게요. 제 입에서 그 말 한마디 나오기만 기다렸는지 신우들이 엄청 좋아하더군요. 물론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가 시부모 가게에서 일하기로 하고 가족회의가 끝났어요. 신우들은 귀찮은 일 제게 떠넘기고 기뻤는지 고맙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 시부와 함께 가게 일을 하게 됐어요. 처음 1년은 정말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일이 힘들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면 다 같은 일이라 그런지 점차 몸에 더 익어서 괜찮아지더군요.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자 시모는 제게 가게 주력 메뉴의 레시피도 알려주고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가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시모가 점점 더 중요한 걸 알려줄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긴 했어요. 게다가 가게가 더 잘 되기 시작해서 확장을 한 뒤에는 생각보다 가게 값어치가 꽤 있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어머님, 그런데 진짜 저한테 가게 레시피 다 알려주셔도 돼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가 너무 잘 되잖아요. 이거 다음 사장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 저희한테는 가게에서 일할 사람 찾는다고 하셔서. 아, 그거 말이지? 그때는 그랬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직원 뽑는다고 말한 거였지. 그래도 가족 중에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거 다 알려줄 생각이긴 했어. 음식 솜씨라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가게가 잘 되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도 했었고. 가게를 물려줘요? 그래, 이렇게 잘 되는 가게 이왕이면 가족이 이어받아서 하면 좋잖니? 그때는 이렇게 확장까지 할 정도로 잘 될지 몰랐다만 그래도 네가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는 네가 사장이 되어 이끌어가면 되니까. 이 정도 규모면 부족함은 없이 살 수 있을 테고. 저는 시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뒤를 이어받으라는 말이 사장이 되라는 말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레시피 알려주면서 열심히 가르쳐 주실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저에게 뒤를 잇게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시모의 말에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가게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몇 주 뒤에 큰 신우가 저한테 잠시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가게로 오라고 했지만 시모 있는 데서는 하기 힘든 이야기라길래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큰 신우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더니 큰 신우가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하는 마음으로 말을 걸었는데
큰 신우가 대뜸 저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옳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엄마 가게 말이야. 엄마가 올케한테 가게 물려주겠다고 했다며? 아니, 어떻게 그 가게를 올케한테 물려준다 그래? 뜬금없는 신우 말에 어이가 없는 건 저였어요. 애초에 두 딸한테 기회를 먼저 준 게 시모였고, 그거 귀찮고 싫다고 저한테 떠밀었던 게 신우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건 원래 딸들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엄마랑 일하면서 그런 짓을 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가게를 홀라당 가져갈 생각을 하냐고. 설마 그거 노리고 그때 일하러 들어가겠다고 한 거였어? 그때부터 작정했던 거냐고. 형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시어머니 밑에서 일하라고 등 떠밀었던 건 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 그만두고 들어가게 된 거고. 기억 안 나세요? 그랬긴 했지.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직원이었지. 그 가게 물려받는다는 거 알았으면 내가 했을 거야. 듣고 보니 참으로 욕심이 가득한 말이었어요. 그걸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형님,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하신 거니까 어머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 시간 낭비고 서로 기분만 나빠질 뿐인 거 아시잖아요. 그 가게가 지금 당장 내 것인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에 큰 신우가 새침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직접 이야기할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한테 원망은 갖지 마. 큰 신우가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거는 걸 보니 제 딴에는 시모가 딸한테 사장 자리를 물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리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네가 웬일이냐 이 시간에? 엄마,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혹시 올케 말고 나한테 가게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올케가 엄마 밑에서 열심히 일한 건 아는데 그래도 사업은 피부치랑 해야지 며느리가 무슨 말이야. 그러다 걔네 이혼하면 어차피 남인데. 그러니까 내가 대신 들어갈게요.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잖아요. 선 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큰 신우를 보며 저는 고개로 쯧쯧 혀를 찼어요. 왜냐면 저는 시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음식점 사장이 애들 장난질이야? 가게 사장이 될 기회를 걷어찬 건 너희들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나는 가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너희들한테 내 가게 맡길 생각 없다. 그리고 네가 가게에 대해서 뭘 알아? 여태껏 엄마 가게에 와서 도와준 적도 한 번이 없는 것이 무슨 가게 일을 넘겨받겠다고 난리야. 바쁘다는 동안 와서 도와준 건 네 올케뿐이었으니 가게는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야. 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며느리를 예비 사장으로 이미 확정했으니 다음부터 이런 일로 시끄럽게 굴지 마. 냉정한 시모의 말에 놀란 건 큰 신우였어요. 큰 신우는 시모가 딸이 아닌 며느리에게 가게를 물려준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시모 성격을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였죠. 제가 옆에서 일하며 지켜본 바로는 성실한 자세, 책임감, 가게에 대한 관심, 딱 이 세 가지가 예비 사장의 덕목이었거든요. 가족 회의에서 모든 가족이 모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일부러 예비 사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도 모두 시모의 계획이었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줘서 파산에 이르게 하느니 차라리 관심 있는 사람을 지원해줘서 가게를 잘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그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게 사장 자리를 탐낸 큰 신우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는 건 당연한 순서였고요. 엄마,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옳게도 하는 걸 내가 못할 리도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이미 며느리한테 가게 비법 다 알려줬으니 내 손 떠난 일이야.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관심도 없는 가게 일에 관심 끊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난리를 치더니만 왜 이제 와서 아깝냐?
그런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제 앞에서 시모에게 망신당한 신우는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휙 돌아가 버리더군요. 저는 떠나는 큰 신우 등을 보며 상냥하게 말했죠. 살펴가세요, 형님. 멈칫하더니 돌아선 큰 신우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더군요. 그 뒤로 큰 신우는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 외의 일로 저를 타박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게 고스란히 보였죠. 제가 아무 반응 없이 받아줬더니 선을 넘더라고요. 옳게도 참 너무하지.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는 건 아니지 않아?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해? 막말로 그 가게가 어째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 손에 들어가야 하냐고.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결국 시모 귀에 그 이야기가 흘러들어갔어요. 큰 신우가 저를 돈 욕심내는 나쁜 며느리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바람에 시모가 화가 많이 났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큰 신우가 저한테 나쁘게 하도록 일부러 놔뒀어요. 제가 아무 반응 없으면 저를 더 열받게 하려고 선을 넘을 테고 그걸 시모 귀에 들어가도록 적당히 상황만 만들면 시모의 분노가 더 클 테니까요. 저는 열심히 제 일만 하면 될 일이었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모가 큰 신우로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큰 신우가 제 험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제게 찾아와 아예 다른 일을 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안 간수를 못해서 성실한 네가 험담을 듣도록 만들었어. 이게 다 내가 어정쩡하게 일을 처리한 탓이니 내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 어디에도 어머님 잘못은 없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모는 강경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서류는 이미 다 정리해놨다. 가게 공동대표로 이름 올리는 일이야.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 앞으로 네가 돈에 욕심이 있네 마네 하는 말들은 들리지도 않을 게다. 대표가 가게 운영하는데 쥐들이 뭔 상관이겠니? 가게 와서 창문 하나 닦아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입으로만 가게 위하는 척하는 걸 듣고 있으려니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시모와 함께 가게 공동대표를 제안하시더군요. 결국 거의 반강제로 저는 시모 가게의 공동대표가 됐죠. 어차피 그렇게 될 수순이긴 했지만 미리 넘겨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피부치들이 살아있는데도 저한테 주겠다고 한 건 큰 마음을 먹은 거였겠죠. 제가 일을 형편없이 했거나 요령이나 피웠다면 아마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모와 제가 공동대표가 되고 시모가 그것을 가족들에게 모두 이야기하면서 큰 신우는 저에 대해 그런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시모가 결정한 일에 입을 댔다가는 시모의 분노만 살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가게 일도 마무리됐고 그 사이에 안 좋은 일들도 몇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더 이상 신우들과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가게 문제가 어찌됐든 명확히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갈등은 돈뿐만이 아닌 곳에서도 생겨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쯤 되니 저도 40이 넘었고 시부모님 나이가 70의 끝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언제까지나 정정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두 분 다 워낙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아플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울 새벽부터 출근한 시부가 뇌졸중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밑준비를 위해 일찍 갔었는데 저와 시모가 없었다면 뇌졸중이 더 심해져 생명을 장담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편마비가 생긴 시부로 인해 저희 부부와 시모는 매우 바쁜 생활을 보내야 했어요. 시부가 연세가 있어서 힘든 일은 못했지만 그래도 가게 돈 계산이나 서빙 같은 건 조금씩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부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누구라도 간병을 해야 했어요. 저와 남편 시모가 번갈아 가며 병원을 오가야 했죠. 그런데 힘든 일은 언제나 몰려오는 건지 친정엄마에게 온 연락은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딸, 어쩜 좋아. 너희 아버지 계단에서 떨어졌어.
허벅지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빨리 좀 와줘, 응?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제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말고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모에게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남편도 그날따라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셋 다 간병을 하니 어쩔 수 없이 간병 안 하는 날은 밀린 일을 처리하곤 했거든요. 두 사람 다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 있어 시모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렸죠. 둘째야, 너 오늘 하루만 아버지 병간호 좀 하거라. 너 아버지 아프고 나서 한 번도 병간호 한 적 없지 않니? 앞으로 해달라고 안 할 테니 네가 오늘만 좀 봐줘. 시모 요구에 작은 신우도 별말 없이 따르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아버지 수술할 때 직접 병원에 갔고 놀란 친정어머니를 달래며 각종 보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저녁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저녁 9시쯤에 작은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요. 옳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시켜서 자기를 나한테 떠넘겨?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일이 있더라도 나한테 맡길 일이 아니지. 옳게도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인데. 전화 받자마자 화내는 작은 신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푹 쉴 수밖에 없었어요. 아, 형님, 저도 병간호 빼고 싶어서 뺀 게 아니에요. 친정아버지 대퇴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저는 외동이라 저희 집에 어머니가 의지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형님, 아버님 안 보고 싶으셨어요? 간병이 아니라 아버님 얼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일을. 너 지금 나한테 가르치니? 어이가 없어서? 너만 바빠? 나도 바빠. 나도 우리 시부모님 수발 들기 바빠서 몸이 나만하질 않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고 각자 집안 챙기는 거지. 왜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까지 일을 떠넘겨? 정말 듣고 있으니 화가 다 나더군요. 시모가 이야기 꺼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며 아주 공손하게 말 듣는 척 해놓고 결국 일 끝나고 저한테 전화해서 화풀이라니. 한마디 더 하려다가 어차피 말도 안 통한다 싶어서 네네 하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서라도 작은 신우는 절대 부르지 않겠다 다짐까지 했죠. 그런데 그 전화 받은 다음 날 작은 신우가 시부 입원한 병원 근처에 있는 어느 상가 빌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빌딩은 1층이 뽑기 가게에 위로는 헬스장, 사교 댄스 학원만 있었거든요. 계단을 타고 오르는 걸 보니 헬스장 아니면 사교 댄스장인데 헬스장은 그날 정기적으로 문을 닫는 날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 참 어이없었죠. 시부모 수발 들어야 한다는 사람이 사교 댄스장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있었으니 게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놈의 사교 댄스를 가고 싶었는지 참 열불이 나더군요. 제가 말해봐야 백날 소용없는 짓이고 작은 신우가 귀담아 들을 것 같지도 않아서 속으로만 혀를 차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 뒤에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작은 신우의 남편인 아주버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원래 연락을 할 일이 없는 사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과 작은 신우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게 더 편한데 직접 제 전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라서 아예 안 받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연달아 연락하는 모양새가 왠지 스팸 전화는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처남댁, 내가 꼭 처남댁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아, 네, 아주버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제게 물어볼 게 있나 보다 싶었죠. 신우를 통하지 않고 연락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아주 묘한 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와이프 오늘로 벌써 나흘째 장인어른 병간호 중이야. 부모님 아프니 가볼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힘든데 와이프가 자기 친정에만 매달리는 것도 좀 아니지 않겠소? 그리고 장인댁에는 자식이 셋이나 되잖나. 그러면 간병도 나눠서 해야 맞는 거고.
우리 쪽은 얼마 전에 형님 돌아가시고 나 혼자라 힘든데. 전 당황했어요. 작은 신우는 딱 한 번 저 대신 대타로 뛴 이후에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시모와 남편 제가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이없죠. 저남댁이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아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 아내를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아 놓으면 어떡해? 와이프가 친정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시어머니 병간호까지는 힘들다면서 지금 며칠 동안 그쪽으로만 출퇴근하잖아. 잠시만요, 아주버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작은 형님께서 아버님 간병하신 건 하루뿐이에요. 그 뒤로는 와보지도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시기는 하시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가시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못 믿으시겠으면 어머님이랑 남편한테 전화해 보세요. 다들 당번 정해서 시아버지 간병 중이고 안 되는 날에는 따로 형님들께 부탁드리는데 여태 저만 딱 한 번 부탁했을 뿐이에요. 남편에게는 친정아버지 간병 간다고 숨기고 열심히 유희를 즐기고 있었던 작은 신우의 대담함에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작은 신우를 혼쭐을 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사실 아버님 병원 근처에서 작은 형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게 사교 댄스 학원을 다니시던데요. 사교 댄스?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아주버님의 성화에 사교 댄스 주소를 알려줬고 이틀 뒤에 난리가 났죠. 작은 신우가 아주버님한테 탈탈 털린 채로 시댁으로 왔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말도 안 하고 저만 끊임없이 노려보더군요. 옳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남편한테 그런 말하면 내가 곤란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화가 났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난리를 피워? 느닷없이 저에게 화를 내는 작은 신우를 보며 저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작은 형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엄청 혼내시는데 그럼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뭘 알려드렸던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뭐 때문에 박서방이 그렇게 화가 났어? 둘째 네가 말해봐라. 작은 신우는 시모 눈치를 보더니 입술을 꽉 닫아버리더군요. 시모가 작은 신우를 보더니 이번에는 저에게 눈빛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는 그대로 말해줬죠. 아주버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작은 형님을 왜 자꾸 부르냐고 벌써 며칠째 장인어른 병간호 하느라 시어머니 병간호는 하지도 않는다며 저한테 너무하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시냐. 작은 형님은 딱 한 번 나 대신 병간호 해준 거 말고는 병간호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형님이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하시길래 제가 본 그대로 사교 댄스 학원에 다니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뭐? 야, 너희 아버지 핑계대고 지금 탱자탱자 놀았어? 그것도 사교 댄스? 네가 정신이 나갔네, 정신이 나갔어. 그런 주제에 올케가 하루만 네 아버지 간병해달라는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쳤어? 시어머니도 친정아버지도 너한테는 사교 댄스보다 못하다 이거야? 모든 걸 알아버린 시모가 작은 신우의 등짝을 후려째더군요.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작은 신우가 저를 노려봤지만 뭐 어쩌겠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을. 솔직하게 말해서 작은 신우가 그렇게 난리만 안 쳤어도 신우가 사교 댄스 다닌다는 건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 쓸 것이지. 어쨌든 이 일 이후로 작은 신우는 남편에게도 밉보이고 어머니에게도 한 소리 들은 후로 본인 시어머니 수발에만 전념하며 지냈어요. 시모가 친정아버지 병간호 될 생각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나 모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2번 다시 친정 핑계대고 거짓말로 속이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죠.
결국 이 두 사건으로 저와 신우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대신 시모와의 관계는 돈독해졌죠. 시부는 꽤 많이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편마비로 인해서 부축이 없으면 거동도 잘 안 될 정도셨거든요. 시모가 처음에는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신우들 반대에 잘 되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를 왜 입원시켜?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나도 며느리 고생시키고 싶진 않다. 그리고 다들 일하는데 어떻게 너희 아버지를 집에서 돌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말이 안 돼? 내가 복지센터에 상담해봤어. 주간 보호라고 낮 동안 어르신들 봐주는 거 있대. 점심도 주고 어린이집처럼 차량으로 집까지 이동도 해주고.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형님, 그런데 그것도 돈이 좀 들던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셋이서 나누면 될까요? 솔직히 당장 집에서 내내 시부를 보라는 것도 아니니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어차피 삼남매이니 셋이서 나누면 돈도 얼마 안 들 테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 퇴근하고 조금만 시간 보내면 잠자는 시간일 테니까요. 그런데 신우들이 그 돈을 절대 못 준다며 버티더군요. 그 이유가 더 웃겼어요. 올케, 정말 욕심이 끝도 없네. 올케가 어머니 가게 물려받을 건데 왜 우리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해? 막말로 부모님 재산이 저 가게 하나인데 그거 가져가면서 부모님 모시는 것도 우리한테 맡기려고 한 거야? 가게를 가져갈 거면 책임도 같이 져야지. 그러면서 돈은 절대 못 준다며 버티더군요. 저는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형님들이 주간보호 비용도 저희한테 다 내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 말이 더 웃겼어요. 누나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지. 솔직히 당신이 가게 물려받으면 우리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는 거랑 똑같은데 왜 누나들이 돈을 내야 해? 당신 돈도 잘 버는데 당신이 내면 되잖아. 지금 나더러 아버님 수받들면서 돈까지 내라고? 가게 물려받았다고? 그 가게 물려받기 싫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형님들이야. 게다가 가게 물려주신 것도 어머님 뜻이었고 내가 달라고 졸라서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나도 돈 못 내.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님 모시자. 그러면 되겠지? 열받은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남의 집안 사정처럼 그럼 그렇게 하던가 하며 코웃음을 치더군요. 남편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눈꼽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더군요. 뭐 놔뒀어요. 어차피 나중에 피 볼 건 남편인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고 시부를 집에서 돌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있는 앞에서 말했죠. 어머님, 저희 사정상 아버님을 집에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를 닫을 수는 없으니 제가 일하는 동안은 어머님이 아버님을 모셔주시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부터는 제가 아버님을 모실게요. 그럼 아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제가 왜요? 저 일하느라 바빠요. 그럼 며느리는 일 안 하고 쉬니? 너는 주말에 아버지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 힘들 때 틈틈이 도와주고. 역시나 공정한 시모가 그렇게 남편의 역할까지 정해주고 시부의 집 간병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굴러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부처하는 게 보이더군요. 특히 연로하신 시모의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남편이 불려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시모의 부름이 감당이 안 된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왜 시작한 거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아버지 얼굴 보고 있는 건 알아? 그게 뭐 잘못됐어? 그리고 억울한 척 하지 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아버님 수발 들고 있거든? 수발만 들어. 집안일에 육아에 가게 일까지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 그리고 당신이 당신 부모님 간병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게 이상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입원이며 주간보호 모두 거절한 게 당신들 남매야. 왜? 이제 와서 당신 할 일 많아지니까 힘들어? 그럴 거면 그때 왜 형님들 편들면서 나한테 그딴 소리 했어? 내 말 안 듣고 입맛대로 하고 싶어 했던 당신 탓이지. 그래서 나 엿먹으라고 이랬어?
내가 당신을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제 무덤 파고 들어간 거겠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됐어. 다 때려치우고 당신 가게 그만둬. 내가 회사 그만두고 가게 일할 테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해? 진짜로? 진짜 일 그만두고 가게 일하겠다고? 대체 왜? 내가 언제까지 당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이번 일도 봐.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나 엿먹이려고 이런 수작질한 거 다 알아.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 좋아한다고, 당신한테 의지한다고 나를 별것 아닌 놈 취급한 건 당신이야.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바쁘게 살았던 것뿐인데 대체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일어나 싶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앞으로 내 말 안 들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면 돼. 난 당신 들러리로 살 생각 없으니까. 찌질함의 끝을 보여주는 남편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마음이 닫혀진 게 눈에 보였거든요. 단순한 싸움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남편은 단순하게 해결할 생각이 없더군요.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제가 나지막이 되물었어요. 당신,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말길 잘 알아듣네. 이혼해. 가게는 나한테 넘기고. 그 가게 당신 것도 내 것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와. 그리고 이혼하는 거 나도 찬성이야. 부모님 두 분 보고 살았지. 내가 찌질한 당신이랑 두 시누이 생각하면 진짜 이제라도 인연 끊는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놈은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제가 없어도 가게 일이며 집안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하지만 이혼 직후 시모의 행동 때문에 남편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혼을 하고 나자 시모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러더군요. 애미야, 네가 고생이 참 많았다. 내 밑에서 힘들게 일도 하고 모자란 아들놈 때문에 이리 이혼까지 하게 돼서. 그래도 내 손주들 엄마잖니? 그러니까 내 가게 네가 온전히 가져가거라. 그걸로 애들 키우고 열심히 살아. 네가 해온 것들을 보니 너라면 충분히 그 가게 잘 살릴 수 있을 거야. 시모의 행동에 저도 당황했어요. 신우들 말처럼 제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음식점을 고스란히 물려주겠다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이혼했는데 그런 것까지 받으면. 그만. 내가 너 좋으라고 주는 줄 아냐? 손주들 생각해서 주는 거야. 애들 데려가면서 가게까지 잃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혼을 했지만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받아. 우리는 그간 모아놓은 돈이 제법 되니 괜찮을 거다. 어떻게든 가게를 제 손에 들려주려는 시모 모습에 결국 고마운 마음으로 가게를 물려받았어요. 오로지 단독 대표가 된 거죠. 시모는 제게 가게를 넘기고 가게에 아예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몇 번 전화 통화를 하니 시부 병간호를 하고 있다더군요. 남편놈이 버는 돈으로는 간병인을 구할 수도 없고 신우들이 봐줄 사람들도 아니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모와의 연락이 뚝 끊겼어요. 거의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거들먹거리며 저한테 명령조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당신한테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어. 아버지 병간호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우리 어머니 좋아했잖아. 얘 가족의 정을 봐서라도 우리 부모님 좀 돌봐주면 안 되겠어? 가게 걱정은 하지 말고 그 가게 나한테 넘기면 다 해결될 일이니까. 당신은 부모님만 잘 돌봐주면 돼. 그러면 내가 월급으로 돈도 줄 테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찍찍 해대는 전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코웃음이 다 났어요. 뭘 모르니 저렇게 용감하게 짖을 수 있는 거겠죠? 당신이 병간호하면 되지 왜 나한테 명령질이야? 부탁을 해줘도 들어줄까 말까 한 판에 뭐? 가게 넘기고 부모님이나 돌봐주라고?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한다 이놈아. 이 가게에
어머님이 직접 내 손에 들려주신 거 당신은 모르지? 어머님이 손주들 힘들게 키우지 말라고 나한테 주신 건데 네가 애비면 자식 생각을 해서라도 뺏으면 안 되지. 전 남편놈은 아직까지 어머니와 제가 공동대표라고 알고 있더군요. 제 말을 듣고서야 시모가 대표 자리에 없다는 걸 알고 완전 난리를 쳤어요. 왜 이 가게가 당신 거야? 어머니가 진짜 당신한테 주신 거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건 우리 어머니 거라고. 가게 가져갈 생각이라면 꿈 깨. 이미 옛날에 명의도 나한테 이전됐고 대표도 나 혼자야.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제 말에 충격을 받은 전 남편은 부러움에 배가 너무도 아팠는지 생떼를 쓰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저에게 쏟아붓더군요. 그 욕을 들으며 저놈이 제 자식들 아빠라는 게 새삼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당신이 몰라서 그래. 나 지금 부모님 두 분 다 내가 모시게 생겼거든? 그것도 돈도 한 푼 못 받고. 가게라도 있어야 이걸로 누나들을 어떻게든 부모님 수발 들도록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참 대단한 아들이네. 나랑 이혼하고 신우들한테 시부 떠넘겼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아? 결국 혼자 두 분 모시게 생겼네. 아주 효자야, 효자. 웃는 저를 바라보던 전 남편 표정이 아주 똥 밟은 것처럼 일그러지더군요. 아니, 근데 왜 이 가게에 그렇게 집착을 해? 시댁집 팔면 되잖아. 그걸로 돈 나오면 간병인을 구하던 요양원에 보내던 하면 되지. 그 집? 그거 이미 우리 누나가 담보대출 받아가서 깡통된 지 오래야. 그거 대출 받을 때도 내가 이 가게 하나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그게 언제 당신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되어 있었던 거냐고. 이게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저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렇게 가게에서 쫓아내버렸죠. 재산이 필요할 때는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이간질하고 알랑방귀 끼어가며 남한테 대리호도 시키려던 자식들이 부모 아프니까 어떻게든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과 가족의 연을 끄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안 했더라면 저만 더 힘들어졌을 테죠. 그 모습을 보니 시부모가 저한테 가게를 물려주려 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시모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가게인데 자식들 성정을 알고 있으니 오래가지 않아 헐값에 팔아버릴 거라는 걸 예상한 건지도 몰라요. 이들을 보면서 정말 간절하게 느낀 게 있다면 제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저런 짓 하지 않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겠다는 거였어요. 눈앞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이를 내쫓는 것도 모자라서 늙은 부모를 모시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혼하고 힘든 상황에서 저희 아들, 딸 둘 다 의젓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겠죠. 더 커서 어른이 되면 저한테 효도를 하겠다며 일하며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아이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맛이 나는 것 같네요. 여태껏 앞만 보고 달렸어요. 목표라고는 그저 어떻게든 잘 살겠다는 막연한 것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야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집안을 지탱해야 하는 가장의 무게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이 저를 더 노력하게 만든 것 같네요.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아이들을 위해서 살 생각이에요. 글이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